오늘은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가슴 시린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65살의 한 어머님 이야기인데요. 매달 나오는 연금이 250만 원에 달하고 효심 깊은 딸이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더 챙겨준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노후가 아주 평온해야 맞겠지요. 그런데 믿어지십니까? 이분이 지금 대부업체 빚을 돌려막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 옛 친구들에게 빚 독촉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냉대를 견디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가고 어쩌다가 빈털터리로 전락하게 된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박명숙 가명님의 사연을 들어보려 합니다. 어머님은 자신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현실과 타협해선 안 된다고, 통장에 잔고가 있다고 해서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너무나 현실적이라 우리 중장년층 여러분이 꼭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명숙, 올해 65입니다. 매달 제 통장에는 연금 250만 원이 찍히고 딸아이가 꼬박꼬박 100만 원씩 용돈을 보내줍니다. 남들이 보면 제 노후는 꽃길이어야 맞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이 편안해야 하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대부업체 앱을 켜고 대출 잔액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사채 빚을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채소 가게 마감 세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든 시금치를 사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의아하실 겁니다. 아니, 한 달 수입이 350만 원이나 되는데 그게 말이 돼? 저도 가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을까? 하지만 세상사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더군요. 사람을 잘못 믿어서 헛된 믿음 하나가 평생 모은 돈을 날리고 제 자존심까지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모든 건 3년 전 그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인생 후반전을 이제야 좀 편하게 즐기나 싶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50살에 혼자가 됐습니다. 당시 딸아이가 막 대학에 들어갔을 때라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삿짐 나르기, 수도 고치기, 남자가 해야 할 일도 척척 해냈고 가스통 배달까지 직접 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보고 명숙이 너는 참 억척스럽다. 명줄도 길 거야. 라며 웃었죠. 저도 사람 믿어서 뭐해. 내 몸 믿고 사는 거지라며 큰 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저만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집 TV는 하루 종일 꺼지지 않습니다.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 없어서입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는지, 밥을 다 먹어도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할 상대조차 없는 그 적막함. 이웃 사는 순자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너 재혼 생각 안 해? 저는 아유 이 나이에 무슨 혼자가 편해 라고 둘러댔지만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싫은 게 아니라 겁이 났던 겁니다. 나이 들어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사랑하는 동시에 의심해야 하는 일이란 걸 아니까요. 저 사람이 내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속이려는 사람인지 따져봐야 하니까요. 딸아이도 그게 걱정이었나 봅니다. 결혼해서 서울로 올라간 딸은 일하랴 애 키우랴 바빠서 1년에 명절 때나 두어 번 내려옵니다. 딸 가족이 시끌벅적하게 왔다가 돌아가고 나면 텅 빈 집에 남겨진 저는 보일러를 틀어도 뼛속까지 시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도 말동무 하나 만드는 게 뭐 어때서. 그게 흉은 아니잖아.
그를 만난 건 구청문화센터 건강강좌에서였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관리라는 지루한 수업이었죠.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누군가 옆에 앉더군요. 고개를 돌려보니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사님 목소리가 수면제보다 낫네요. 그쵸? 저도 모르게 풋하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은 검게 그을린 남자. 입가엔 장난기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는 자기를 이 씨라고 소개했습니다. 혼자 살고 퇴직 후에 시간 때우러 강의를 들으러 온다고 했죠. 몇 마디 나누고 나니 그가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건넸습니다. 강의가 기니까 이거라도 드세요. 당 떨어지면 졸려요. 처음 본 남자와 나누는 대화가 그렇게 즐거울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가 했던 썰렁한 농담이 생각나 피식 웃기도 했습니다. 이틀 뒤 시장에서 또 그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 장바구니를 보더니 이러는 겁니다. 오늘은 콩나물 안 사셨네? 저번엔 콩나물에 조기 구워 드시는 것 같던데. 그가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유머러스했고 다정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는 건 기본이고 머리가 덜 마른 채 나온 저를 보며 그러다 감기 들어요 라며 걱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아니 자원봉사자예요. 스토커예요. 라고 물으면 그는 명숙 씨가 원하면 뭐든 해드리죠 라며 능청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를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심장은 뛰더군요. 어느 날 대화 중에 제가 무심코 제 경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연금이랑 딸이 주는 용돈 합쳐서 월 350만 원 정도는 된다고요. 이 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와, 명숙 씨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네. 나는 연금 150만 원 받아서 쪼개 쓰느라 바쁜데 아들 녀석 장가 갈 때 보태주려고 모으고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이 참 듬직하게 들렸습니다. 자식 집 안 되려고 아등바등하는 모습이 짠하기도 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아들 얘기만 나오면 싱글벙글하는 게 참 좋은 아버지 같았거든요. 만나면 만날수록 젊은 시절 먼저 간 제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겉은 투박해도 속은 따뜻한 사람. 결국 제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이씨, 오늘 저녁에 시장 가서 따뜻한 칼국수나 한 그릇 할래요? 그는 곧바로 스마일 이모티콘을 잔뜩 보내며 답했습니다. 명숙 씨가 부르는데 당연히 가야죠. 그렇게 우리는 이웃사촌에서 매일 통화하고 매주 데이트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무슨 연애냐 하겠지만 감정이란 건 나이가 아니라 외로움이 결정하는 거더군요. 제 삶은 다시 꽃피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도 영상통화를 하다가 엄마, 요즘 얼굴이 폈네?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냥 웃고 말았지만 딸도 눈치챘는지 엄마가 좋으면 나도 좋아라고 응원해줬습니다. 제 63번째 생일날 이 씨는 목도리를 선물해주며 말했습니다. 비싼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옆에 있는 동안은 명숙 씨 춥게 안 할게요. 그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씨, 우리 집 들어와서 살래요? 30평 아파트에 나 혼자 사니까 너무 산매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시끄럽게 해도 괜찮겠어요? 거창한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없었습니다. 그저 욕실 칫솔꽂이에 칫솔 하나가 더 늘어난 것뿐이었지만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고구마 죽을 끓여놓고 삶은 달걀 껍데기를 까서 제 앞에 놔주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주물러주고 비 오는 날엔 제가 미끄러질까봐 장보기 심부름을 도맡아 했죠. 제 생일엔 절에 가서 등을 달며 우리 명숙 씨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빌어주는 남자였습니다.
하늘이 내 고생을 알고 노년의 선물을 보내준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돈이 없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에게 생활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 집도 제 돈도 나중에 딸에게 갈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 저랑 오순도순 지내주면 그걸로 좋겠으니까요. 제 친구들, 특히 미경이는 저를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명숙 언니는 팔자도 좋아. 말년에 저런 복덩이가 굴러들어오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복이 너무 늦게 온 건 아닐까? 우리는 제주도도 가고 설악산도 갔습니다. 젊었을 때 못 가본 곳들을 다니며 그는 제 사진을 찍어주곤 했습니다. 이 각도로 찍으니까 40대 같은데요? 그 말에 소녀처럼 까르르 웃던 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비극은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설거지를 하면서 무심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명숙 씨, 내 먼 친척 중에 부산에서 건설 시행사 하는 조카 기억나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났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 구도심 재개발 사업이 들어가는데 자금이 좀 필요하대요. 수익률이 꽤 좋은데 공모는 안 하고 아름아름 지인들한테만 기회를 준다네. 명숙 씨 여윳돈 있으면 한번 알아볼래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수익률이 얼마나 좋은데요? 원금 보장에 연 이자가 20% 가까이 돼요. 은행 적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 계약서도 다 공증받아서 쓰는 거라 안전하고요. 평생 적금밖에 모르던 저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친척이를 돕는다는 듯이 말하니 의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돈이 탐나서가 아니라 그를 믿어도 될까 하는 고민이었죠. 하지만 그는 저랑 살면서 돈 문제로 속 썩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지갑이 거실에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가방 깊숙이 넣어주며 조심 좀 하고 다녀요 라던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최소 얼마부터 해야 해요? 라고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명숙 씨 편한 대로 해요. 강요 안 해요. 그냥 명숙 씨 돈 놀리는 게 아까워서 딸한테 나중에 더 물려주면 좋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귀신에 홀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평생 모은 적금과 예금을 깨서 그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는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난 10원 한 장 안 건드려요. 수익 나면 다 명숙 씨 거예요. 처음 몇 달은 정말로 통장에 이자가 꽂혔습니다. 제 연금보다 많은 금액이 매달 들어오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신이 나서 친구들에게 한턱 내기도 했죠. 그 자리에서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언니, 도대체 무슨 투자를 했길래 이렇게 돈을 잘 써? 처음엔 비밀로 하려다 자꾸 물어보길래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씨 친척이 하는 건설 투자라고요. 미경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나도 좀 끼워줘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렇게 미경이, 순자, 그리고 동네 친구들 대여섯 명이 합류했습니다. 누구는 쌈짓돈을 꺼내고 누구는 대출을 받고 전직 교사였던 친구는 땅 팔아서 돈을 가져왔습니다. 다들 명숙 언니 남편 진짜 능력 있다라며 저를 지켜 세웠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리더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꿈은 6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약속한 이자가 들어와야 할 날, 휴대폰이 조용했습니다. 오후가 지나도 입금 알림이 없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저녁에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요. 손이 떨려왔습니다. 안방문을 열어보니 옷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욕실의 칫솔도, 현관에 있던 그의 등산화도 사라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메모지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명숙 씨. 그날 밤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친구들에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명수가 오늘 왜 입금이 안 돼? 그 이서방이라는 사람 있어? 언니, 내 카톡 왜 안 읽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죠. 미경이가 집으로 쫓아와 텅 빈 집을 보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그놈이랑 짜고 우리 돈 빼돌린 거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당했어. 나도 똑같이 당했다고. 하지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해보니 이 씨라는 이름도 가짜, 나이도 가짜, 친척도 아들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전국의 외로운 독거노인들만 노리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경찰서 로비에 서서 저는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내게 끓여주던 죽, 비 오는 날 씌워주던 우산, 내 생일에 빌어주던 소원, 그 모든 게 다 연기였구나.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늙어서도 사랑을 믿은 내가 멍청해서 내 팔자가 드디어 폈다고 착각한 내가 한심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처음엔 욕을 하더니 나중엔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네가 소개했으니까 네가 물어내. 내 돈 내놔. 안 그러면 너 고소할 거야. 친구들은 우리 집 문 앞에 사기꾼 박명숙이라고 쓴 종이를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것도 무서워 새벽에 몰래 다녀야 했습니다. 제 돈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들 돈까지 합치니 피해 금액이 3억 원이 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갚을 의무가 없을지 몰라도 도의적으로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결국 딸 몰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급한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게 되었죠. 결국 딸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편함에 꽂힌 독촉장을 본 딸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왜 사채를 써?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바들바들 떨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딸은 베란다에서 한참을 울다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외로워서 그랬어? 사람 온기가 그렇게 그리웠어? 돈은 그렇다 쳐. 근데 왜 빚까지 지면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어? 딸은 화를 내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베란다 난간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딸이 다시 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손에는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출 계좌 줘봐. 내가 일단 급한 건 막아볼게. 저는 딸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쳤었나 봐. 그냥 누가 옆에 있는 게 좋아서 눈이 멀었어. 그날부터 저는 닥치는 대로 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예물, 금목걸이, 심지어 젊은 시절 아끼던 명품 가방까지 중고 장터에 다 내다 팔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조금씩이나마 돈을 갚아나갔습니다. 친구들은 돈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저를 차갑게 대했지만 감수해야 할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생활은 비참해졌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예전엔 누구든 옆에만 있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착취라는 것을요. 요즘 저는 문화센터에서 금융사기 예방 강의를 듣습니다. 강사가 말하더군요. 세상에 원금 보장하고 고수익 주는 건 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설마 하고 믿는 순간 사기꾼은 옳거니 하고 들어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딸이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골국을 끓여주며 말하더군요. 엄마, 밥 잘 챙겨 먹어. 엄마가 건강해야 나도 마음이 편해. 그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깨달았습니다. 내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은 사기꾼 이 씨도 동네 친구들도 아닌 바로 나 자신과 가족이라는 것을요. 누군가 제게 묻습니다. 다시 사랑을 믿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랑은 믿어도 되지만 사람은 함부로 믿으면 안 되죠. 지금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원을 걷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고 저녁에는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로맨스 스캠 예방 봉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강단에 서서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 사기당해서 망했던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살아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묻고 싶으시겠죠? 후회하냐고요? 사람을 잘못 본 건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지옥에서 제 발로 걸어 나온 건 후회하지 않습니다. 빚은 아직 남았지만 저는 남은 인생을 저 자신을 사랑하는 데 쓸 겁니다. 노년의 행복은 누가 옆에 있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로서 온전히 서 있느냐,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외로우신가요? 누군가 다가와서 달콤한 말을 건네나요? 제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세요. 외로움 때문에 눈과 귀를 닫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라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진짜 불행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처럼 늦게라도 깨닫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인생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노년의 연애와 재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거실 탁자 서랍이 생각났습니다. 쭈그리고 앉아 서랍을 열고 공과금 영수증을 모아둔 파일을 찾았습니다. 파일은 있었지만 복사해둔 영수증 2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보았습니다. 네가 이것도 뒤졌니? 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정리만 해드린 거라니까요.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차갑게 머리를 식혔습니다. 녀석은 무식하게 물건을 다 드러내거나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내 삶을 아주 조금씩 티 안 나게 최적화하고 있었습니다. 수납함을 바꾸고 물건 위치를 옮기고 화분을 치우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손님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가 여행을 떠난 30년, 아니 30일 동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떫은 맛이 났습니다. 신우에게 태블릿 PC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여행 사진이랑 숙소 예약 내역을 확인한다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건강보험 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우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재빨리 국민건강보험 앱에 접속해 진료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최근 30일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5월 9일 양안, 정신건강의학과 왕진, 5월 16일 양안정신건강의학과 외래, 5월 23일 양안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세 줄의 기록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전산 오류가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기차를 타고 있었고 산을 오르고 있었으며 단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같이 간 친구 3명이 증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을 눌러보니 진단명
상세불명의 인지기능, 저하의심, 추적관찰 요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처방 내역은 의사소견서 및 요양급여 신청용 평가, 주체 이름은 김이륜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치매 초기 증상도 없고 저 병원에 간 적도 없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으로 접수하고 건강보험 시스템에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제 신분증 사본은 신우가 은행 업무를 대신 봐준다며 가져간 적이 있었고, 건강보험증은 제가 잃어버릴까봐 녀석이 보관하겠다고 했었죠. 태블릿을 내려놓는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신우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녀석이 방에 들어간 후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숨 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도깨비 시장처럼 시끄러웠습니다. CCTV 속 낯선 여자, 바뀐 조미료, 사라진 화분,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가짜 진료 기록. 문득 한 가지 기억이 스쳤습니다. 아파트 게시판에 그 병원 광고가 붙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무료 치매 선별 검사. 어쩌면 그때부터 녀석의 계획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운동화를 단단히 묶고 가방을 맨 뒤 버스를 타고 양안 정신건강의학과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지정 병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조기 검진, 조기 요양, 당신의 제2의 인생을 편안하게 같은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요. 접수대에는 젊은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요, 제 진료 기록 좀 떼어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님, 신분증 있으세요? 신분증을 건네자 조회를 마친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숙자님 맞으시죠? 지난번에 보호자분이랑 오셨었네요. 김 원장님이 주치이시고요. 제가 언제 왔다고요? 지난번 5월 23일에 오셨고 그전에도 2번 더 오셨잖아요. 아드님, 장신우 씨랑 같이요. 전 여기 온 적이 없어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서명은 누가 했나요? CCTV 기록 있나요? 제가 언제 제 입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나요? 간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원장님 계신가요? 저 예약 안 하셨으면 오후에나 가능한데. 지금 기다릴게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당사자도 없이 접수가 되고 서명이 됐는지 알아야겠으니까요. 제 기세에 눌렸는지 아니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는지 간호사가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안경을 쓴 중년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김일윤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 여사님, 안녕하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장숙자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전 여기 온 적이 없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 보군요. 분명히 3번 다녀가셨고 서명도 하셨습니다. 서명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제 평소 필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제 글씨입니다. 거기에 있는 거랑 같습니까?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반쯤 사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기록 부당 청구로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서 가서 배질 신문이라도 해보죠. 내가 미친 건지 아니면 당신들이 내 명의를 도용한 건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사님, 따로 자리 옮겨서 오해를 좀 푸시죠.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오해 풀러온 거 아닙니다. 확인하러 온 겁니다.
당신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서 나를 환자로 만들고 있다는 걸요. 병원에서 나와 바로 지하철을 타고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단순히 저를 정신병자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 즉 아파트에 이미 손을 댔을 겁니다. 등기소 대기실에 앉아 번호표를 쥐고 있었습니다. 대기 인원 13명. 주변에는 젊은 사람들과 법무사 직원들 뿐이었습니다. 제 차림새가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창고로 갔습니다. 제 명의로 된 부동산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담당 공무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장숙자님, 서울 강북구 수유동 XX 아파트, 현재 본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변동 신청 들어온 거 없나요? 가등기나 매매 예약 같은 거요? 그가 모니터를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5월 19일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신청이 접수되었네요. 아직 처리 중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신청인이 누구인가요? 그가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신우 씨입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신청서에 제가 서명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나요? 네, 위임장이 있습니다. 그가 서류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글씨, 장숙자. 위임장에 적힌 서명은 제 필체와 비슷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저는 자를 쓸 때 받침을 길게 빼는데 이건 딱 끊겨 있었습니다. 흉내낸 글씨였습니다. 이 서명 본인 확인하신 건가요? 저희가 필적 감정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인감 증명서랑 서류가 구비되면 접수받거든요. 아들이지만 저는 집을 팔라고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담당자는 난처했습니다. 위조가 의심되시면 소송을 통해 말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저는 서류 사본을 요청해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서류 상단에 적힌 매매 예정 금액은 9억 원이었습니다. CCTV 속 낯선 여자가 들고 있던 하얀색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는 부동산 업자일까요? 법무사일까요? 아니면 매수인일까요? 분노보다는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꼈습니다. 남편과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 대출 갚느라 30년을 허리띠 졸라매고 지켜온 집입니다. 집안의 물건 하나하나, 화초 하나하나가 제 50년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집을 처분하려 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열쇠는 있었지만 그 문 뒤의 공간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비상계단 구석에 숨어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고. 3일째 되던 금요일 오전, 드디어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 슬랙스, 안경을 쓴 지적인 모습, 마치 학원 선생님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침없이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 앞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받는 모양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던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경계심 어린 눈빛을 띠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저는 장 어머님 뵈러 왔어요. 장 어머님. 네, 장신우 씨 어머님이요. 제가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치고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름이 뭐죠? 정윤이라고 해요. 여기 사나요? 아니요, 남자친구 집인데 가끔 와서 지내요. 사실혼 관계나 다름없어서요. 내가 장신우 엄마요.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깨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몇 초 후 그녀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제가 시간을 잘못 알았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금 당신이 며느리라고 했고 여기서 지낸다고 했죠. 그녀가 카메라를 피하며 급하게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고 했잖아요. 당신 정체가 뭡니까? 부동산 업자야? 아니면 사기꾼이야? 그녀는 대답 없이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쫓아갔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덜렁거리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애인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작전 세력 중 하나였습니다. 관리실로 가서 최 주임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방금 그 여자 내 며느리라고 했죠? 방문 기록에 이름 썼나요? 최 주임은 쭈뼛거렸습니다. 자주 오시던데 며느님 아니셨어요. 우리 아들 결혼 안 했고 저 여자 데려온 적도 없어요. 아이고, 일을 어째. 맨날 장 실장님 와이프라고 하길래. 앞으로 저 여자 들여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경찰 오면 증언 똑바로 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집에 돌아와 도어록 비밀번호를 다시 바꾸고 열쇠란 열쇠는 모조리 숨겼습니다. 노트에 그날의 시간, 대화 내용, 정윤이라는 이름, 그녀의 인상착의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냥 돌아간 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다음 수순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며칠 뒤 아침, 신우가 김밥과 따뜻한 두유를 사들고 왔습니다. 엄마, 오늘 나랑 어디 좀 가자. 녀석은 식탁에 아침을 차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앉아 식물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지난번에 말했잖아. 엄마 잠도 잘 못 자고 하니까 요양은 아니고 실버타운 같은 곳이야. 강의, 케어센터라고. 시설도 좋고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도 할 수 있어. 온천 호텔 같대. 나 안 간다. 엄마, 이미 예약 다 해놨어. 지금은 시범 기간이라 공짜래. 며칠만 쉬다 오면 돼. 녀석의 말투는 상냥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 안 간다고 했다. 신우가 한숨을 쉬더니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요양급여 신청서야. 엄마 이미 등급 판정 기준에 들어갔어. 의사 소견서도 있고 엄마가 거부하면 치료 거부로 간주돼서 더 골치 아파져. 네가 뭔데 날 판단해.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가족이잖아. 보호자고. 내가 엄마 돌봐야 할 의무가 있잖아. 마치 법조문을 읊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제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녀석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그만 좀 고집 피워. 비켜. 손대면 경찰 부를 거야. 경찰. 녀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밖에 이미 다 와 있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신우가 문을 열자 강의 케어센터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장숙자님, 모시러 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들어와. 나가요. 장신우 보호자님 동의하에 입소 절차 밟으러 왔습니다. 강제 입원은 아니고요. 단기 보호 관찰입니다. 한 남자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저항하시면 경찰 대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웃들 보기에 안 좋으시잖아요. 저는 신우를 노려보았습니다. 녀석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제발 좀 가만히 있어. 그리고 저는 베란다로 뛰쳐나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 납치야! 나 안 미쳤어. 아래층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 한 명이 재빨리 달려와 저를 뒤에서 안고 끌어당겼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떨어지십니다. 그들은 능숙하게 저를 제압했습니다. 마치 짐짝을 옮기듯 저를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승합차 문이 닫히고 창밖으로 신우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집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휴식이라는 명목하에 말이죠. 강의 케어센터의 천장은 병원처럼 하루습니다. 저는 4층 2인실에 배정되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방월심이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여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 첫날 밤 그녀가 뜬금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진짜는 갈 곳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고 가짜는 아직 집이 있는데 끌려온 거지.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는 집에 갈 거예요. 나도 처음엔 그랬지. 근데 자식들이 안 데리러 오면 그때부터 진짜가 되는 거야. 이곳의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입소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고 핸드폰과 신분증은 분실 위험이 있다며 압수해 갔습니다. 셋째 날 아침 간호사가 하얀 알약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신경 안정에 도움되는 영양제예요. 드셔보세요. 저는 약을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이거 무슨 약인데요?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나온 거예요. 부작용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약을 혀 밑에 감추고 있다가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휴지에 뱉어 베개 틈에 숨겼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첩을 숨겨두고 직원들의 대화, 순찰 시간, 비상구 위치 등을 적었습니다. 밤에 간호사 스테이션 근처를 지나다 엿들은 대화도 적었습니다. 장숙자 환자 보호자가 장기 요양 동의서에 사인했대. 곧 폐쇄병동으로 옮길 거야. 그 집 아들이 재산 문제 때문에 급한가 보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제가 치매에 걸리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멀쩡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순순히 따르는 척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주는 약도 꼬박꼬박 받아먹는 척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공용 전화기 쪽으로 갔습니다. 전화기는 잠겨 있었지만 저는 교회 친구인 신보경의 번호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관리실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보경아, 나 숙자야. 강의 케어센터에 갇혔어. 변호사 이상훈 씨한테 연락해줘. 5월 23일 양안병원 가짜 진료 기록 부탁한다. 3일 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변호사 이상훈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쭈뼛거리는 신우와 그 여자 정윤이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님 오셨어. 엄마가 부른 거야. 신우가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님, 저는 제 의사에 반하여 이곳에 감금되었습니다. 또한 제 아들 장신우와 정윤이가 공모하여 제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신우가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녹음기를 켰습니다. 장숙자님, 지금 하시는 말씀 모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계속하시죠. 저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쪽지들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기록한 간호사들의 대화, 투약 강요 일지. 법정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법정, 판사석 중앙에는 국장이 걸려 있었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신우 측 변호사는 제가 망상장애와 초기 치매를 앓고 있어 재산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안병원의 김일윤 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 변호사 이상훈 씨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 측이 제출한 진료 기록 날짜에 원고 장숙자 씨는 강원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여기 여행사 버스 탑승 기록과 단체 사진, 그리고 숙소 CCTV 영상이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또한 아들 장신우 씨는 2억 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정윤희 씨는 부동산 브로커이자 강희 케어센터와 유착 관계에 있는 인물임이 밝혀졌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신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윤희는 이미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늙었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집 비밀번호를 알고 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알며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압니다. 저 아이는 제가 늙었다는 이유로 제 인생을 지우개로 지우려 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저입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성년 후견 개시 청구 기각, 장신우와 정윤희, 그리고 양안병원 원장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 길, 신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녀석이 울먹이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신우야, 넌 미친 게 아니야. 넌 그냥 나쁜 거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 후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가짜 치매 진단으로 노부모 재산 노린 일당 검거, 강희 케어센터와 양안병원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았고 저와 비슷한 처지였던 노인 6명이 추가로 구조되었습니다. 방월심 할머니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저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다시 제 남편 생일로 바꿨습니다. 아들은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회는 가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 새로운 금전수 화분을 들여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튼튼한 녀석으로요. 아침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을 지켜낸 승리자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늙으면 자식에게 기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대는 것과 맡기는 것은 다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열쇠를 절대 남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설령 그게 자식일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장숙자입니다. 오늘도 저는 제 두 발로 걷고 제 손으로 밥을 지어 먹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선택한 진짜 제 인생입니다.